논문은 저자가 논문 작성법 신옥수 교수입니다. 논문 작성법 2강입니다. 논문의 기본적 성격과 그 내용 작성에 있어서 네 번째, 논지의 중요성입니다. 논문은 저자가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주장하는 글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관련 주제에 대한 사실 정보들과 함께 논술자 자신의 관점에서 자료들을 분석, 평가, 비평,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저자 자신의 생각이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논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백 쪽의 논문을 쓴다고 해도 결국 그 논문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페이지로 혹은 한 문단으로, 심지어는 한 문장으로도 논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수십 페이지 혹은 수백 페이지의 내용은 그 논지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중요하며 정말로 타당한지, 그것이 해당 학문 분야나 사회 또는 교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분량의 글을 썼다고 할지라도 이 논지가 불분명하면 그것은 좋은 논문이 아닐 것이고, 또 논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논문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논문의 논지는 선명하고도 강하게 주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나열한다고 논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논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체계적으로 논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논문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노트가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만의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좋은 책과 논문들도 많은데 왜 새삼스럽게 내가 그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가? 다른 학자들의 글과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르트의 성령론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바르트의 성령론을 단지 요약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르트의 성령론에 대하여 저자가 하고 싶은 말, 혹은 바르트의 성령론의 어떤 내용을 통해 저자가 주장하려는 바를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논지가 없는 글은 목적 없는 방랑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자가 여행을 떠나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그의 여행은 방향 감각이 없이 방랑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방랑 여행도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논문은 방랑 여행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독자가 논문을 다 읽은 다음에 이 논문이 무엇을 주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논문은 논지를 제대로 세우고 또 설파하지 못한 논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료의 나열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논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자들의 설교 작성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령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30분 동안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 설교를 듣고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글쎄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한마디라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라고 대답했다면 설교자는 매우 애를 썼지만 효과는 별로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다면 청중은 그것을 오래도록 그리고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겠지요. 설교에서도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논문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의 핵심 메시지인 논지가 명료하게 표현되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설득돼야 하는 것입니다. 논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논문은 아무런 공헌이 없는 헛고생이 됩니다. 논문은 아무리 많은 분량을 써도 결국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논지가 불분명하다면 또 없다면 논문을 쓴 사람은 고생을 했지만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 되고 학계나 교회나 사회에 아무런 공헌이 없는 것이 됩니다. 또한 논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연구 자체가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가설적으로라도 논지를 세워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논문의 방향 감각을 잡아줍니다. 이 가설적인 논지가 없다면 시간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연구자는 논문 작성을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읽고 또 섭렵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연구자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지식들을 접하게 되고 도움이 되는 많은 신선한 통찰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논문을 위해서 따로 모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논지가 없다면 무슨 자료를 모아둬야 할지 잘 모르게 되고 또 유익해 보이는 자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모두 섭렵해서 다 저장해 두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은 모자라고 마음만 조급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논지가 분명하면 자료 수집과 논문 작성의 시간이 오히려 절약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방대한 자료들 중에 이번에 써야 할 논문에 정말로 필요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식과 논지가 잡히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량이 많은 책이나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정독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책의 서론과 목차 그리고 결론을 통해 전체의 흐름과 주장을 파악한 다음에 목차와 색인의 도움을 받아 내가 지금 이 주제, 이 논지를 다루는데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책 그리고 좋은 자료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자료에서 또 자료를 찾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논문 작성을 위해 준비한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통 연구자는 논문 작성을 위해서 애써서 자료들을 읽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무척 공을 들입니다. 물론 그 자료들은 연구자에게는 모두 소중한 자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자료들이 다 바로 그 논문에 필요한 자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아닌 자료를 그것도 많은 분량의 자료를 논문에 삽입하면 논지가 흐려지게 됩니다. 독자는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며 자연스럽게 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에 있어서 가지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한 내용, 또 읽은 자료, 수집한 자료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 또 제대로 버리는 훈련이
이 논문 작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논지의 주장에 봉사할 자료들을 선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뺄 것은 빼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논문을 쓸 때 논지의 관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배열한 다음에 마치 사족처럼 자신의 의견을 짧게 붙여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대다수 학생들은 자신이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단순히 요약, 정리한 후에 결론 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무슨 사족처럼 간단히 피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르트의 성령론에 관한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바르트의 성령론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트의 성령론에 대한 저자의 비평적 평가와 해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성령론을 요약 제시할 때부터 저자 자신의 비판적 관점의 각도에서 비평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제시한 후 결론에 가서 그런 비평적 내용들을 종합하면 자연스럽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비평적 논지가 도출되게 되는 것이죠. 자료들의 배열은 논지를 관찰하는 데 봉사하도록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자료들은 논문의 공간을 단지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의중에 두고 있는 논지를 주장하는 데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례를 세울 때부터, 목차를 구성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자는 논지를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논문을 전개해서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주장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들은 바로 그러한 계획 속에 배열되고 분석되고 평가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논문 주제의 선정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논문의 주제 혹은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혹은 몇 학기 동안 이 논문 주제와 제목을 정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을 시작하는 첫걸음인데 바로 이 첫걸음을 떼는 것이 워낙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에 관해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논문의 주제는 논술자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도 필요하고 또 많은 생각도 필요합니다. 결국 생각을 많이 해야만 그리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만 주제가 떠오르게 되고 제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자기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런 비판적인 생각 또 문제의식을 갖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은 일부러 어떤 트집을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보다 참된 것을 추구하고 학문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보다 더 나은 현실, 지금의 이해보다 더 나은 이해, 지금의 이론보다 더 나은 이론,
지금의 표현보다 더 나은 표현이 없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현실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사회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날 학문의 이론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연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도 이 사람의 주장이 옳은가? 혹은 보다 더 나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훈련을 쌓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왜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또 그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추어내어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동료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토론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용기 있게 말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혹은 동료들과의 토론 시간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솔직하고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혹시 이런 질문했다가 괜히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질문이 혹시 나의 무식함이 폭로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아무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자꾸 하다 보면 보다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 연구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질문을 던지는 훈련인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주제가 단순히 논술자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질문에 대한 것이어서만은 안 됩니다. 그것은 동시에 관련된 학계나 교회나 사회에 공헌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제가 단지 자기 혼자만의 관심과 생각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주제로 나아가야만 논문은 공적인 유익을 갖게 되고 또한 객관적으로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논문의 주제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주제를 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미 많이 다루어진 주제들은 독창적인 논지를 세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사람들이 쟁점으로 삼아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주제를 택해서 그 논쟁의 한 파트너로서 논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무척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그 논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신하고 또 독창적인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 선정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이죠. 그 연구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그 방면의 연구가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으며 현재는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지 내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짜내고 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 새로운 통찰, 발상의 전환 등을 자꾸 머릿속에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논문의 주제를 선택하고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때때로 좋은 생각이나 통찰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그 즉시 메모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논문을 구상하고 작성하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나 즉시 메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도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메모지나 노트나 컴퓨터, 또 스마트폰 등 자기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항상 곁에 두고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놓치지 말고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논문의 주제는 자신의 지적인 흥미를 끄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문을 준비하고 작성하는 과정은 긴 시간을 요구하는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고 또 작성하는 과정도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즐겁고 기쁘게 작업을 하려면 자신의 흥미를 끄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관심과 흥미가 증폭되면 힘들고 어렵고 장시간을 요하는 작업도 잘 감내해내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논문의 주제는 자료 수집이 용이한 것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논술자가 쉽게 핸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주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획득할 수 없다면 논문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는 것은 대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연구자 자신의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네포의 실론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보네포 자신이 쓴 실론에 관한 자료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논문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출판되어 있지 않고 보네포의 친필 원고 형태로 독일 어느 도서관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나의 형편이 도저히 거기에 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 역시 그것을 주제로 논문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자료로 삼아야 할 내용이 대부분 라틴어나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내가 라틴어나 독일어를 읽을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논문은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논문의 주제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책과 자료를 광범위하게 읽을 필요가 있지만 막상 주제는 범위를 매우 좁혀서 초점이 분명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논문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을 논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논의의 초점을 그 특정 문제와 쟁점으로 집중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논문의 주제를 선정할 때는 문제, 쟁점, 그리고 논지를 생각하면서 좁혀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이라는 주제보다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과 기독교적 성향의 관련성 문제와 같이 범위를 좁히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논문의 주제 선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도교수와 반드시 상의하고 도움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지도교수를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찾아보고 자신의 관심사, 문제의식, 예상되는 문제점, 최근의 연구 동향,
대표적인 학설 등에 관해 어느 정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지도교수를 만나 상의하면 얻는 유익이 참 큽니다. 학생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들,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나 범위에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교수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 왔지만 확신이 서지 않던 문제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지도교수를 만난다는 것은 논문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도움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교수 만나는 걸 어렵거나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논문의 주제 선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연구 중에 또한 논문 작성 중에도 수시로 가능한 한 자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이 별로 가치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은 주제로 혼자서 글을 다 쓴 후 마감이 임박해서 지도교수에 가져오면 지도하기가 매우 난처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장로신학대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최소 4회 지도교수와의 만남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